어머님, 그냥 가세요. 남의 집에 왜 자꾸 오세요? 진짜 싫거든요. 철컥.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청담동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버스를 갈아타고 왔습니다. 72살 먹은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깔깔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명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미경아, 나야. 손주 얼굴만 보고 갈게. 문 좀 열어줘. 어머님,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가시라고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신, 청담동에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죠. 그 여자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요.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요.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의 지친 얼굴, 손주 보러 왔다가 쫓겨나는 늙은이. 그런데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장정임, 72살입니다. 평생 식당 하나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아들 현우가 43세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나이까지 혼자 지내는 걸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미경이를 처음 만난 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소개했을 때 미경이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이런가 보다. 그땐 그렇게 넘겼습니다. 결혼식 후 처음으로 아들 집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경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딱 그 한마디. 웃음도 없고 더 이어지는 말도 없었습니다. 문만 열어주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차 한 잔은커녕 물 한 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뒤 돌아가려는데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문은 열어주지만 반기는 기색은 없었고 오래 머무는 건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늘 짧게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간에서 침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나는 참고 물러나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손주들만큼은 제 핏줄이었습니다. 큰애 준서가 5살 되던 해부터 학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가 전화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애들은 5살부터 영어 시작해야 해요. 안 그러면 뒤처져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매달 영어 학원비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학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수학 안 하는 애가 없대요.
그렇게 수학학원비 6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태권도, 그 다음엔 피아노, 나중엔 미술까지 추가됐습니다. 정신없이 늘어났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명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설날엔 손주들 용돈으로 50만 원씩 보냈고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일이면 더했습니다. 준서 생일, 민서 생일, 아들 현우 생일, 심지어 미경이 생일에도 보냈습니다. 명절이랑 생일만 합쳐도 1년에 5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춘자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임아, 너 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매달 200만 원에 명절에 생일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주들인데 어쩌겠어. 야, 근데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은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경이는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보내면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딱 6글자였습니다. 이모티콘도 없었고 말투엔 온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택배 수령 확인 같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매번 그 6글자뿐이었습니다. 춘자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ATM기한테 하는 말 아니야? 어떻게 확인했습니다가 끝이냐? 춘자야, 요즘은 다 그런가 봐. 다 그러긴. 내 며느리도 싸가지 없지만 고맙습니다는 해. 그래도 저는 계속 보냈습니다. 왜냐면요, 손주들만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랐으니까요. 할머니가 너희한테 이만큼은 해줬다는 걸 언젠가는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준서가 10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준서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 왜 왔어? 엄마가 오늘 온다고 안 했는데 10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반갑다는 말이 아니라 왜 왔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서 보고 싶어서 왔지. 이거 준서 좋아하는 과자야. 준서는 과자 봉지를 받아들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만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부엌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에 혼자 2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경이가 아이들한테 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저는 가끔 오는 불편한 사람, 돈 보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 건 올해 3월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미경이에요. 미경이가 먼저 전화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그래, 미경아. 무슨 일이야? 애들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준서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명한 입시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좋은데 보내야지. 근데 그 학원이 3개월 선납이에요. 금액이 좀 커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만데? 3개월에 1,500만 원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에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미경아, 그게 무슨 학원이야? 한 달에 500만 원이라니. 요즘 입시 학원은 다 그래요. 대치동 학원은 더 비싸요. 이것도 저희가 많이 알아본 거예요.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기다 민서도 내년에 영재원 시험 준비해야 해서요. 그것도 비용이 좀 들어요. 그건 또 얼마니? 1년에 800만 원 정도요. 1,500만 원에 800만 원, 2,3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매달 나가는 기존 학원비 200만 원까지 더하면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요.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준서랑 민서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확인했습니다. 그 네 글자만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겠다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아, 미안한데 이번 거는 엄마가 좀 힘들겠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였는지 10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는데 이번엔 금액이 너무 커서 힘들어. 미안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애들 교육 문제잖아요. 애들 미래가 걸린 건데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경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동안 해주신 거요. 다른 집 시부모님들은 기본으로 해주시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본이라고요. 매달 200만 원이 기본이라고요. 명절마다 50만 원이, 생일마다 100만 원이 기본이라고요. 미경아, 그건 내 생각이고. 어머님, 저 지금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요. 실망이라는 말을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시어머니한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끊을게요. 툭.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안 된다고 말한 게 춘자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뭐, 기본이라고? 야, 이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매달 200만 원 받아 처먹으면서 그게 기본이야? 춘자야, 목소리 좀 낮춰. 아니, 내가 왜 낮춰? 그 며느리 완전 미쳤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춘자는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너 이제 돈 보내지 마. 알았지? 한 푼도 보내지 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바라고 그 돈을 보낸 건지, 그리고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전화 이후로 며느리는 어떻게 나올까?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화가 좀 났겠지.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습니다. 미경아, 준서, 민서 잘 있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일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읽은 겁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보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읽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익십이었습니다. 72살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익십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들 현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음이 가다가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현우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제 아들 목소리가요. 현우야, 엄마야. 미경이가 왜 엄마 연락을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아, 그거. 미경이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애들 학원 때문에. 아니, 그래도 엄마 카톡은 봤으면. 답장은 해야지. 읽고 답장도 안 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얘기해.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이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요. 그때 알았습니다. 미경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도 함께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춘자네 반찬 가게에 갔습니다. 춘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야, 정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굶었어? 안 굶었어.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춘자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돈 얘기 이후로 며느리 연락이 끊겼고 아들까지 전화를 피한다고요. 춘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야, 이게 말이 돼? 돈 줄 때는 확인했습니다. 돈 안 준다고 하니까 익십이야? 춘자야, 조용히 해. 아니, 내가 왜 조용히 해? 내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시어머니를 ATM기로 보는 거야. 돈 나오면 작동, 돈 안 나오면 고장. 이게 사람이야? 춘자는 씩씩거리며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해? 옆에서 보고만 있어? 같이 피하더라. 뭐? 춘자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임아, 미안한 말이지만 내 아들도 똑같아.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데 전화 한 통 못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답장이 왔나? 혹시 손주 사진이라도 올라왔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미경이가 가끔 손주들 사진을 올렸습니다. 준서 학원 간다. 민서 피아노 쳤다. 저는 그 사진 보면서 혼자 웃곤 했습니다. 그것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데 미경이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현우, 미경이, 준서, 민서,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을 보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 가족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줄이었다는 걸. 돈이 나오면 연락하고 돈이 안 나오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게 내 자리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카톡은 읽히기만 하고 전화는 끊기기만 하니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고요. 집에서 청담동까지는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었거든요. 72살 다리로 2시간을 서서 갔습니다. 내릴 즈음엔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해 아파트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신발.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눈빛이 조금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미경아, 엄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연락해도 안 받잖아. 그래서 직접 왔어. 문 좀 열어줘.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명 다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좀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미경아, 잠깐이면 돼. 손주들 얼굴만 보고 갈게. 애들 학원 가야 해요. 진짜 바쁘거든요. 저는 참았던 말을 그제야 꺼냈습니다. 미경아, 1달 넘게 연락도 안 받더니 이제 문도 안 열어줄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때 미경이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세요. 왜 자꾸 남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싫거든요. 남의 집.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여기가 남의 집이야? 내 아들이 사는 집이고 내 손주들이 사는 집이야. 어머님, 더 얘기 안 할게요. 가세요. 철컥.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역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경아, 현우야,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야, 엄마야, 문 좀 열어. 손바닥이 얼얼할 때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아들 집이에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부은 다리, 땀에 젖은 얼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은 늙은이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늙고 지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2시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의 집에 왜 오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인데도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남의 집. 그래, 남의 집.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눈물도 안 났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가 반찬 가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정임아. 어제 청담동 갔다며? 어떻게 됐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문 안 열어주더라. 뭐? 춘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문을? 시어머니한테? 응. 남의 집에 왜 오냐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춘자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했습니다. 아, 이건 미친 거야. 미친 거라고.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해? 이게 사람이야?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 춘자야, 됐어. 뭐가 돼? 지금 어디야? 당장 가게 닫고 갈 테니까 집에 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춘자가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숨이 차 보였습니다. 야, 정임아. 괜찮아?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들어와. 춘자가 제 앞에 서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울었어? 안 울었어. 화는? 안 났어. 춘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너 어제 2시간 버스 타고 갔잖아. 72살 다리로. 근데 문전박대 당하고 남의 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난다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춘자를 봤습니다. 춘자야, 나 어제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 뭔 생각? 내가 왜 그동안 참았는지, 왜 그 돈을 보냈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손주 얼굴 보려고 했는지.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알겠더라. 뭘? 나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 정임아. 돈 보낼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어. 돈 안 나오니까 없는 사람 취급당한 거고. 춘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 미경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도 문 안 열어줄 때도.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 전화도 피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더라. 춘자는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나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춘자가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때 되면 알게 될 거야. 야, 뭔데 그렇게 뜸들여?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느낌이었습니다. 춘자야, 나 내일 좀 바빠. 어디 가는데? 강남. 춘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한참을 저를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너 어제 그렇게 당하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차분해. 그래. 응.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 카드를 쥔 사람처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몰라. 나중에 말해.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그날 저녁 춘자가 가져온 반찬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춘자는 계속 제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너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낡은 옷에 편한 신발. 직원 눈빛이 살짝 시큰둥했어요. 청담동 부동산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청담동 32평이네요. 네. 잠시만요. 등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손이 멈췄고 고개를 들어 저를 다시 봤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쪽 물건 말고도 예전에 거래 기록이 있으시네요. 그 순간부터 직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의자를 당겨주고 커피를 직접 타다 주면서 말투도 훨씬 공손해졌어요. 당연했죠. 청담동에서도 손에 꼽히는 단지였고 시세가 30억을 훌쩍 넘는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을게요. 한 달 안에 정리하고 싶어요. 네. 금매요? 이 물건을요? 네. 직원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거주 중인 분이 계신가요? 있어요. 제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퇴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3억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러 청담동 아파트에 갔습니다. 미경이가 문을 열었답니다. 나중에 직원이 저한테 그날 상황을 전해줬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건 때문에요. 미경이가 인상을 썼답니다. 매매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 안 팔아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대요. 아, 이 아파트 소유주가 장정임 씨이신데요. 장정임요? 그게 누구예요? 등기 명의자요. 시어머니 분이시죠? 미경이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시어머니 거라고요? 네. 등기부등본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그날 저녁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넘게 피하던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현우야.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엄마, 집 판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가 뭐야? 갑자기 집을 팔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면 되지. 내 집이니까.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 집 엄마 거야? 내 이름 아니었어? 내 이름인 적 없어. 처음부터 내 이름이었어. 그럼 그동안 결혼할 때 그냥 쓰라고 둔 거야. 내 집인 줄 착각했나 보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현우야. 응? 내가 문 앞에서 쫓겨났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가 남의 집에 왜 오냐고 했을 때 너 다 듣고 있었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그건 그날 전화도 했어. 너 바쁘다고 끊었지. 현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됐다. 끊을게.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미경이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고 울먹이고 다급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집하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지? 제가 화가 나서 남의 집에 왜 오냐고 했지? 기억나? 미경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애들도 있잖아요. 준서 민서학교는 어떡해요? 갈 데 없으면 찾아봐. 나도 그날 2시간 버스 타고 다녔어. 어머님, 그리고 미경아. 네, 그 집 진짜 남의 집 맞아. 내 집이거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뒤 청담동 아파트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33억이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현운의 가족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익십할 차례였거든요. 춘자가 나중에 그러더군요.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조용했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한 게 편하더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인데 손주들인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자야, 나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원래 내 거였던 걸 돌려받았을 뿐이야. 춘자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저는 편합니다. 휴대폰 확인 안 해도 되고 익십당할 걱정도 없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한 대가가 33억이었습니다. 꽤 비싼 수업료였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손주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남의 집에 왜 오시냐고 말하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걸 그저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에요. 부모를 ATM처럼 대하는 자식들, 돈 나올 때만 연락하고 돈 안 나오면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하는 그 부모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당신은 정말 알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